야담 이야기. 잔치집에 역병이. 한양의 어느 양반댁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 잔치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초대되어 북적거렸다. 안채 앞에 갑자기 10살쯤 먹은 행색이 초라한 못생긴 아이가 나타났다. 집주인과 손님은 손님 틈에 섞여 들어온 종쯤으로 보고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부인네들은 안채의 사내아이가 들어온 것이 거슬려 종을 시켜 꾸짖어 쫓아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종이 아이에게 말했다. 너는 도대체 누구며 누구를 따라왔느냐? 왜 안채에 들어와서는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느냐? 그러나 아이는 여전히 말없이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다들 아이를 미심쩍게 바라보며 서로에게 아이가 누군지 누가 데려왔는지 묻기 시작했다. 다시 종을 시켜 아이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러자 부인들도 몹시 화가 나서 종에게 아이를 끌어내게 하였다. 종 몇 명이 달라붙어 아이를 끌어내려 하였으나 아이는 땅에 틀어박힌 바위처럼 요지부동이었다. 화를 주체 못한 그들은 남자들에게 알렸다. 남자들은 이를 듣고 힘센 종 몇 명을 보내었고 이들이 한꺼번에 달라붙어 용을 썼지만 아이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종들이 물었다.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러나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다. 화가 난 사람들은 10명의 장정을 보내 아이를 동아줄로 묶어서 당겼으나 아이는 태산이라도 되는 양 굳건히 버텼다. 그제야 사람들은 인력으로 아이를 움직일 수 없음을 알았다. 한 손님이 말했다. 저 아이도 사람일진데 어찌 움직이지 못하느냐? 그러자 이번에는 5~6명의 거한에게 몽둥이를 들려 곤죽이 되도록 매우 치도록 하였고 거한이 젖먹던 힘을 짜내어 후려쳤다. 아이는 금방이라도 달걀 껍데기 부서지듯 박살 날 것처럼 보였고 매질 소리가 천둥 소리가 울리듯 울려 퍼졌다. 그러나 이번에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이쯤 되자 사람들도 겁에 질려 말했다. 사람이 아니라 신령이 분명하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마당으로 내려와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아이에게 넙죽 절을 올리기 시작했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용서를 빌었다. 한참이나 그렇게 빌었다. 이윽고 아이가 비웃음을 지으며 돌아서더니 대문으로 나가 사라졌다. 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잔치를 급히 마쳤다. 그날 이후로 그 집안의 사람들과 손님으로 갔던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였다. 아이를 꾸짖었던 사람, 밧줄로 묶었던 사람, 때렸던 사람 모두가 며칠 안에 죽었다. 나머지 사람들도 연병에 걸려서 결국은 모두 죽고 말았다. 이 소년이 요괴였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어떤 일가가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때가 되면 재난이 들이닥친다고 한다. 이런 강대한 영, 혹은 신이 잔치집에 찾아왔을 때 그에게 모욕을 주어 더욱 악하게 만드는 대신 공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경하되 멀리하라 하였다면 그러한 재난을 모면할 수 있었으리라. 까막눈이 암행어사가 된 까닭. 봉득이는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6살 때 모친을 병으로 여의고 부친은 화병으로 드러누웠습니다. 어느 날 부친과 의형제를 맺은 최참봉이 강 건너 문병을 왔습니다. 두 사람은 최참봉의 딸과 봉득이를 나이가 차면 혼인시키기로 약조한 사이입니다. 내가 죽거든 우리 봉득이를 자네가 좀 맡아주게. 두 사람은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 봉득이 아버지도 이승을 하직하고 봉득이는 최참봉네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선친의 의형제 최참봉은 6살 봉득이의 거처를 행랑으로 정해졌습니다. 봉득이는 마당도 쓸고 잔심부름도 하며 밥값을 하다가 어느 날 최참봉에게 서당에 가서 글을 배우고 싶다고 청을 올리자 최참봉 글은 배워서 어디에 써먹을 게야. 너는 16이 되면 내 사위가 돼. 우리 집 살림을 꾸려가야 해. 내가 아들이 있냐 양자가 있냐 내가 이 집 대주가 되는 거야. 최참봉은 어린 봉득이를 머슴처럼 부렸습니다. 봉득이도 최참봉의 약속을 믿고 뼈가 부서져라 이랬습니다. 봉득이 조실부모하고 최참봉 집에 들어온 지 10년, 16이 되어 최참봉 딸과 혼례를 올릴 바로 그 해가 됐습니다. 우수가 지난 어느 날 최참봉은 봉득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너 수리제에 다녀와야겠다. 봉득은 놀랐습니다. 수리제라면 산적이 들끓는 곳이지 않습니까? 겁낼 것 없다.
이 서찰과 물건을 가지고 수리제 꼭대기에 가면 사람이 기다릴 것이다. 부지런히 걸으면 내일쯤 그곳에 당도할 수 있을 게야. 봉득이는 서찰을 품에 넣고 겹겹이 싼 길고 묵직한 물건을 들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녁나절 찬비를 맞고 오들오들 떨며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뜨끈뜨끈한 구들방에 들어가 가장 먼저 젖은 서찰을 곱게 펴서 말렸습니다. 한방에 유숙할 노스님이 힐끗 서찰을 보더니 깜짝 놀라 젊은이 까막눈인가? 하고 놀랐습니다. 왜 남의 편지를 훔쳐보고 그래요? 봉득이 눈을 흘기자 노스님은 목탁으로 봉득이 등짝을 후려치며 이놈아, 이 편지를 내가 읽어볼 테니 어디 한번 드러나 봐라. 오장수님, 명장이 빚은 명검을 올립니다. 이 명검의 칼날이 얼마나 예리한지 이걸 가지고 간 녀석의 목을 쳐서 시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수는 수리제 산적 두목으로 최찬봉은 매년 그에게 공물을 바쳐 화를 면해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봉득이는 스님을 따라 첩첩산골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최찬봉에 대한 원함보다는 자신을 죽이려는 글 한 줄 몰랐다는 게 한스러워 죽기 살기로 공부해 5년 만에 과거의 급제에 암행어사가 됐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오는 어느 날 밤 새파란 셋째첩을 끼고 누운 최찬봉 방문이 스르르 열리고 암행어사가 장검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봉득이 하며 놀란 최찬봉에게 봉득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칼날이 아직도 무디어지지 않았는지 시험해 보러 왔습니다. 살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당대의 권문세가 김대감 집엔 아청꾼들이 들락거렸습니다. 온갖 뇌물을 다 받아 챙겼지만 요 근래 받은 것 중에 으뜸은 안성사또가 가지고 온 방자 금주발이었습니다. 김대감 밥상에 방자 금주발이 오르면 온 방이 금빛으로 휘황찬란해졌습니다. 요즘 왜 이리 밥맛이 당기는지 모르겠소. 김대감의 말에 안방마님이 생긋이 웃으며 금주발 예찬을 하였습니다. 대감, 금주발이 밥의 기를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대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금주발 뚜껑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대감이 아침상에 수저도 안 되고 주리를 틀어서라도 찾아내라 호함치며 집을 나서자 마님은 우선 참모투를 꿇어앉혀놓고 자백을 종용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쌀이 회초리로 피가 흐르도록 등줄기를 때려도 참모들은 한사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 진모, 행랑아범 등 모두를 불러 모아놓고 으름장을 놨지만 금주발 뚜껑을 훔쳐갔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님은 몸종을 시켜 먹골 사는 신무당을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새빨간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신무당이 왔습니다. 마님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신무당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배시시 웃더니 이건 구판을 버릴 필요도 없어. 장닭 한 마리와 송곳을 갖고 와. 그 말에 마님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앞마당에 집안 사람들 모두를 모아놓고 봉당에 올라선 신무당이 왼손엔 장달개 모가지를 움켜쥐고 오른손엔 송곳을 쥔 채 찢어지는 쇠소리로 지금도 늦지 않았어. 금주발을 훔쳐간 사람은 빨리 나와. 이 장달개 눈을 찌르면 금주발 뚜껑을 훔친 사람은 장님이 될 거야. 빨리 나오지 못해.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때 찔러 도끼를 품은 마님이 소리쳤습니다. 백! 송곳에 눈을 찔린 장달기 서녀를 뿌리며 날개를 퍼덕이자 신무당의 얼굴도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피를 쏟던 장달기 마침내 다리를 축 늘어뜨리며 조용해지자 마님과 신무당은 앞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장님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 삼키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서당 훈장과 학동들이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데 나이 먹은 학동에게 엎여 들어오는 아이는 바로 늦게 아이를 본 김대감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앞이 안 보여. 마님이 장님이 된 외동아들을 잡고 통곡하며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훈장왈 조금 전에 글을 읽다가 갑자기 꽥 소리를 지르며 눈을 감싸 앉지 뭡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김대감과 마님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신무당은 김대감과 마님을 보면서 씁쓸히 웃으며 신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도깨비 감투. 옛날 옛적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인가를 못 찾아 산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어디서 자나 하고 사방을 둘러보니까 마침 산 중에 무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무덤 옆 잔디가 아늑하고 폭신해서 거기서 자기로 했습니다. 누워서 잠이 막 들려고 하는데 멀리서 어이, 김생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밤중에 산속에서 무슨 일이지 하고 놀라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로 제가 자던 무덤 속에서 왜 그러나?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밤중에 무덤 속 귀신들이 주고받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그게 무섭기도 하지만 재미있기도 해서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오늘 밤 제 너머 장자네 집에 제사가 든다네. 제사 음식 얻어먹으러 가세나. 가고는 심내만은 여기는 손님이 들어서 못 가겠네. 귀신은 남자를 보고 손님이라 생각했습니다. 손님하고 같이 가면 안 되겠나? 아, 그럼 그렇게 할까나. 그러더니 무덤에서 흰옷 입은 귀신이 스르르 나와서 남자가 있는 곳으로 슬슬 다가오더니 내 머리에다 도깨비 감투를 하나 덜렁 씌워주고는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남자는 무서웠지만 일단 따라갔습니다. 도깨비 감투를 쓰면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인다고 귀신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쪽 무덤에서도 귀신이 스르르 나오고 또 그 뒤쪽 무덤에서도 귀신이 스르르 나오고 이렇게 줄줄이 나와서 귀신들이 제사 음식 얻어먹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남자도 얼떨결에 귀신들을 따라갔습니다. 귀신들은 제를 훌을 넘어서 마을로 내려가더니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으로 썩 들어가 보니 제관들이 방 안에 가득 모였는데 아무도 남자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귀신들과 함께 제상 앞에 앉아서 제사 음식을 이것저것 집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먹는 음식은 하나도 줄어들지를 않는데 이 남자가 집어먹는 음식은 표가 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제상에 차려놓은 음식이 쑥쑥 줄어드니까 제관들은 제사를 지내다 말고 모두 기절초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마나 이 남자는 제상에 놓인 음식을 실컷 집어먹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으며 놀다가 닭이 꽃기어하고 오니까 귀신들이 그만 가자고 하면서 주섬주섬 일어나 이 남자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귀신들이 집을 나와 산으로 가니까 이 남자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귀신들을 따라 산으로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제 곧 날도 셀 텐데 산으로 다시 들어갈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돌아서서 냅다 뛰었습니다. 귀신들이 뒤에서 도깨비 감투 내놓고 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걸 남자는 일부러 못 들은 체하고 뛰었습니다. 모두 늙은 귀신이 되나서 그런지 소리만 질렀지 따라오지는 못했습니다. 이 남자는 도깨비 감투를 쓰고 집에 돌아왔는데 식구들이 남자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남자는 도깨비 감투를 써서 안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도깨비 감투를 벗었습니다. 애구머니, 당신 언제 왔어요? 아버지 이제 오셨어요? 하고 식구들이 인사를 하다가도 도깨비 감투를 쓰면 아니, 이 양반이 금세 어디를 갔담? 아버지 어디 가셨지? 하고 두리번거리기만 했습니다. 이 남자는 좋은 보물을 얻었다고 기뻐하면서 그날부터 어디든지 제사 지내는 집만 찾아다녀 도깨비 감투를 쓰고 제상 앞에 앉아서 음식을 집어먹으면 음식이 줄어드는 걸 보고 제관들은 놀라서 엎드려 벌벌 떨지. 그게 재미나기도 하고 제사 음식이 탐나기도 해서 날마다 제사 드는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 사람이 낮에 도깨비 감투를 벗어놓고 볼일을 보러 간 사이에 아내가 도깨비 감투를 봤습니다. 아내가 보니까 다해져서 너덜너덜한 감투 같은 것이 있어서 뭐 이런 지저분한 것이 다 있나 하고서 도깨비 감투를 그만 불에 홀랑 태워버렸습니다. 도깨비 감투는 불에 타 재만 남았습니다. 이 남자는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 도깨비 감투가 타서 재만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미련을 못 버리고 옷을 홀랑 벗고 몸에다 도깨비 감투 태운 죄를 샅샅이 바르고는 그날 밤에 또 제사 음식 훔쳐먹으러 나섰습니다. 마침 그날 이웃 마을에 소대상이 들어서 제상을 푸짐하게 차려놨는데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도깨비 감투는 태워도 도깨비 감투인지 이 사람이 알몸에 죄를 바르고 들어섰는데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제상에 놓인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한창 집어먹다 보니 손에 발라놓은 재가 그만 벗겨졌습니다. 맨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으니 재가 저절로 벗겨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은 안 뵈는데 손바닥만 하얗게 보였습니다. 제관들이 보니까 하얀 손바닥이 제상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음식을 집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게 뭔데 남의 집 제사 음식을 훔쳐가느냐 하면서 그 손을 낚아챘습니다. 그 바람에 팔뚝이 하얗게 드러났고 제관들이 달려들어 붙잡고 재를 죄다 닦아내니까 알몸뚱이 사내가 쑥 나타났습니다. 결국엔 제사 음식 훔쳐먹은 도둑놈이라고 실컷 얻어맞고 동네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야기 귀신. 옛날 옛적에 이야기 듣기를 참 좋아하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저 자나깨나 이야기 듣는 게 일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이야기판을 찾아다니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란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듣기만 좋아했지 남한테 이야기 들려주는 법은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그걸 종이에다 적어서 주머니 안에 꼭꼭 넣어두었습니다. 그러고는 한 번도 남한테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모으니까 주머니 안에 이야기가 꽉 들어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꽉 들어찬 주머니를 또 몇 년 동안 허리춤에 차고 다니기만 하니까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이야기들이 갑갑해서 나오려고 해도 나오질 못하니 원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제격인데 주머니 안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숨도 크게 못 쉬고 오래 묵으니 이 이야기들이 그만 귀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부터 이야기가 오래 묵으면 귀신이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총각이 돼 가지고 이제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초래날을 받아놓고 혼인 준비가 한창인데 하루는 이 총각이 자는 방에 머슴이 함께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머슴이 자다 보니 한밤중에 어디서 두런두런하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멋이 일어나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총각이 허리춤에 차고 있는 주머니 속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 귀신이 저희끼리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놈의 원수를 어떻게 갚을꼬? 한 놈이 이러니까 아무 날 이놈이 장가를 간다 하니 그때 가서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다른 놈들이 하나씩 나서서 나는 이놈의 초행길에 먹음직스러운 배가 되어 나무에 달려있다가 이놈이 따먹으면 즉사케 하리라. 만약 이놈이 배를 안 따먹고 지나치면 나는 옹달샘이 되어 있다가 이놈이 떠먹으면 죽게 하리라. 만약 이놈이 샘물도 안 먹고 지나치면 나는 행내청에 바늘방석이 되어 있다가 이놈이 앉으면 질려 죽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 귀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슴이 들어보니 도련님을 죽이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걸 그냥 뒀다가는 필경 도련님이 초래도 못 치르고 죽게 생겼으니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집 신랑이 장가가는 날 이 머슴이 한사코 따라 나섰습니다. 신랑은 내까지 게 뭘 안다고 따라와. 따라올 것 없다 하면서 못 따라오게 했지만 머슴은 부득부득 따라가겠다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할 수 없이 머슴을 견마자비로 데리고 갔습니다.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 집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 길가에 아주 크고 먹음직스러운 배가 배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기에 신랑이 보고 군침이 돌아서 얘야 저기 가서 배 좀 따 오너라 했지만 그래도 머슴은 들은 척만척이었습니다. 신랑이 자꾸 재촉을 해도 초행길에 뭘 그런 걸 먹겠다고 따오랍니까? 동티나게요. 하면서 꾸역꾸역 가던 길만 갔습니다. 저놈이 따라오지 말래도 부득부득 따라오더니 방해만 하고 크게 역정을 냈습니다. 그러나마나 머슴은 말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얼른 벗어났습니다. 또 한참 가다 보니 길가에 옹달샘이 있는데 물이 참 맑고 좋기에 신랑이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이라 얘야 말을 멈춰라. 저 샘물이나 한 바가지 떠 먹고 가야겠다. 그래도 머슴은 들은 척만척이었습니다. 이놈아 말을 멈추라고 하지 않느냐. 초행길에 뭘 말해서 내리려고 그럽니까? 동티나게요. 하면서 말고삐를 제껴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신랑이 부하가 머리끝까지 나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마구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마나 머슴은 말을 몰아 그 자리를 얼른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부 집에 무사히 당도했습니다. 행내청에 들어가 보니 신랑이 앉을 자리에 방석이 하나 놓여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띄어도 머슴 눈에는 뾰족뾰족한 바늘이 진득 꽂혀 있는 바늘방석이 밑에 하나 더 깔려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신랑이 막 방석에 꿇어앉아 막 절을 하려고 하는 것을 머슴이 도련님을 번쩍 안아다 다른데 앉히고 바늘방석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3가지 화를 다 면했는데 신랑은 뭣도 모르고 행내정에서 망신을 시켰다고 낯이 불그락부르락 아주 화가 잔뜩 났습니다. 여기서는 어쩔 수 없다마는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요절을 내리라 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그제야 머슴이 일이 이만저만하게 되어서 그랬노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이야기 주머니에 갇힌 이야기 귀신이 앙심을 품고 해치려는 걸 막으려고 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제야 신랑이 제 목숨을 머슴이 구해준 것을 알고 고마워하면서 그 뒤부터 머슴을 친아우처럼 끔찍하게 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주머니도 활짝 열어젖혀서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마음대로 허를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저거만 두고 말하지 않으면 귀신이 되어 그 사람을 해친다는
재밌는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은혜를 갚은 노루와 뱀 그리고 사람.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농사꾼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사는 마을에 큰 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큰 물이 졌는데 큰 물이 지면 강물이 많이 불어서 흙탕물이 마구 내려왔습니다. 하루는 농사꾼이 강가에 나가보니 노루 한 마리가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둥둥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산골짜기를 지나다가 갑자기 불어서 내려오는 흙탕물에 휩쓸렸던 것입니다. 농부는 저 노루도 한 세상 살려고 태어났을 텐데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긴 장대로 노루를 건져줬습니다. 물을 많이 먹은 것을 토하게 하고 집에 데려다가 잘 보살펴줬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강가에 나가보니 이번에는 뱀 한 마리가 흙탕물에 휩쓸려 둥둥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징그러운 뱀이지만 목숨은 다 같이 중한 것이니 어찌 보고만 있겠는가 하고 농부는 뱀도 건져줬습니다. 오랫동안 떠내려오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을 집에 데려다 집더미 속에 넣어두고 보살펴줬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강가에 나가보니 이번에는 사람이 물에 빠져 떠내려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건져줬는데 사람이야 더 말할 것이 없지 라고 말하며 얼른 건져다가 집에 데리고 와서 미음도 쑤어 먹이고 옷도 갈아입히고 극진히 보살펴줬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비도 먹고 강물도 줄어들었습니다. 구해준 노루, 뱀, 사람도 모두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되찾아서 셋을 보고 이제는 저마다 제 갈 길로 가서 잘 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루와 뱀은 어디론가 가버렸는데 사람은 돌아갈 집도 없고 함께 살 식구도 없다면서 가지를 않고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할 터이니 여기서 살게 해주시오라며 이렇게 부탁을 하기에 그러라고 하고 그 사람을 한 식구처럼 여기고 데리고 살았습니다. 구해준 사람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노루가 농사꾼을 찾아왔습니다. 너는 그때 물에서 건져준 노루가 아니냐? 참 반갑구나. 그래 무슨 일로 나를 다시 찾아왔느냐? 그랬더니 노루가 농사꾼의 소매를 물고 끌면서 따라오라는 신용을 해 따라가는데 노루는 산으로 자꾸 들어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발로 땅을 파는 흉내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거기에 산삼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 보니 어린아이 몸뚱이만한 동삼이 있었습니다. 노루가 가리키는 곳마다 산삼이 나오는데 다 캐니 몇십 불이나 되었습니다. 산삼이라는 게 값이 좀 많이 나가기에 그걸 내다 팔아서 이 농사꾼은 금세 부자가 됐습니다. 산삼 판 돈으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기와집도 짓고 이렇게 아주 부자가 되어 잘 살고 있는데 부자로 잘 살게 되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일은 안 하고 돈을 달라고 해서 마구 펑펑 쓰고 다녔습니다. 술 먹고 노름하느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을 갖다 쓰는 걸 보다 못한 농사꾼이 그러지 말라고 다 일렀습니다. 여보게 이렇게 돈을 마구 쓰다가는 얼마 안 가서 살림이 거덜나겠네. 이제부터는 꼭 쓸 때가 아니면 돈을 안 줄 터이니 그리 알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돈을 달라고 해도 꼭 쓸 일이 아니면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농사꾼 몰래 돈을 훔쳐다가 또 마구 펑펑 쓰고 다녔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농사꾼이 이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물에 빠진 자네를 건져준 것은 이러자고 한 일이 아니었네.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함께 못 살겠으니 이 집을 나가게. 날 원망하지 말고 어디 가든지 부지런히 일을 해서 살게나. 그랬더니 이놈이 그만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관가에 고자질을 했습니다. 저를 구해준 농사꾼이 도둑질을 해서 부자로 잘 산다고 고을원에게 고해 바쳤던 것입니다. 농사꾼은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쓰고 관가에 잡혀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서 가만히 생각하니 참 억장이 무너져 물에 빠진 짐승과 사람을 건져놨더니 짐승은 보온을 하고 사람은 배반을 하는구나 싶어서 한숨만 내쉬고 있는데 옥문으로 뱀 한 마리가 스르르 기어들어 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전에 제가 구해준 뱀이었습니다. 옳지. 이 뱀이 내가 곤경에 처한 것을 알고 구해주려고 왔나 보다. 하고 반가워하는데 뱀이 스르르 기어와서 농사꾼 발목을 꽉 물어버리고 다시 스르르 기어 나갔습니다. 뱀에게 물려 발목이 퉁퉁 부어오르다가 나중에는 독이 온몸에 퍼져서 살이 시커멓게 변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몹쓸 놈의 뱀 같으니라고 죽을 목숨을 살려줬더니 되레 나를 죽이는구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사람뿐인 줄 알았더니 짐승까지도 그럴 줄이야.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뱀이 다시 스르르 기어들어오더니 이번에는 그냥 온 게 아니라 무슨 풀잎사기를 하나 물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아까 자기가 문상처에다 풀잎사기를 턱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같이 상처가 아물고 부기도 가라앉더니 몸이 금세 나았던 것입니다. 그게 뱀독을 풀어내는 약초이구나 하고 농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바깥이 떠들썩하기에 가만히 듣자니 이 고을 사또가 간밤에 뱀한테 물려서 다 죽어간다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옳거니 그 뱀이 어제 나한테 그런 짓을 한 까닭을 이제야 알겠구나. 농사꾼이 얼른 옥사쟁이를 불러서 자기를 사또에게 데려다 주면 당장 고쳐보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옥사쟁이가 사또에게 그 말을 고하니 사또가 농사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농사꾼은 풀잎사기를 상처에 붙여서 사또의 목숨을 살려놨습니다. 그 후 사또는 농사꾼에게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농사꾼을 옥에서 풀어주고 오히려 죄를 씌운 사람을 도로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그러진 않지만 더러 짐승보다 못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